자, 한국 경제가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자, 미국 금리나 세계 금리가 이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의 이 늘어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이 국민들의 소득, 자영업자들의 또 소득 때문에 결국은 이자가 오르지 않아도 갚지 못하는 국면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이건 이자 인상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또 금리를 인상시켜서 2.25까지 갔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0.75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내후년에는 3.5%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을 더 올리느냐? 5번을 더 올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0.25씩. 그러면 한국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후반, 5% 초반인데 실제 가서 빌리려면 5% 줘야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미국이 더 올리면 이제 주택담보 금리의 수준이 7%, 8% 가게 될 겁니다. 그걸 하우스 푸어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다.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커지는 가계부채 부담이 금융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있죠. 스위스 바젤에 있을 건데 여기에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2%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1,500조 아닙니까? 조 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GDP도 그것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40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에 이은 7번째 국가다라는 거죠. 4년 전인 2014년 1분기와 비교하면 13.3%나 올라서 순위로는 12위에서 지금 7위로 5계단을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자, 이 나라들 한번 보세요.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이 우리보다 앞에 있는 6나라 중에서 자, 살기가 어렵거나 경제 위기가 올만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나라가 어디 하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스위스,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2천 몇백만 밖에 안 돼요. 자원으로도 팔아서도 먹고 삽니다. 덴마크요?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북구 나라 중에 하나로 꼽잖아요. 네덜란드,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노르웨이는 뭐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스캔디나비아 국가로 포함되는 나라고. 캐나다요? 큰 땅덩어리에 자원에다가 인구 적고 이 나라도 망할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이런 선진국 다음으로 한국이 7번째 많다라는 것은 한국 같은 나라 중에는 빚이 이래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빚이 많은 거는요. 그거는 부자의 능력이지만은 없는 놈이 빚이 많은 거는 이거는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등에서 7등으로 이렇게 뛰어 올랐다. 앞으로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등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년 전에 비해 2.3%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상승한 비율로 따지면 중국, 홍콩에 이어서 3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 등 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작년에 이렇게 발표되어서 이 집담보대출들을 억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규제를 피해서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 다른 방식으로 부채를 늘려가지고
그 돈 중에는 또 상당수가 집을 사는 대로 온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영업하는 누가 하겠습니까? 은행에 돈 빌려서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사야죠. 능력이 안 돼서 못 사겠죠. 그래서 1분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2.2%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 0.1%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이라는 것은 DSR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문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이렇게 삼고 있는 부분이죠. DSR이 높아졌다는 것은 소득과 비교해서 갚아야 될 빚 부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이렇게 될까? 자,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들거나 제자리라는 거죠. 자,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놔놔도 이렇게 위험한데 이제 금리 상승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계부채 위기의 새로운 또 추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IS 세계 결제은행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올라가면 성장률이 0.1% 내려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됐어요?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에 부채가 잔뜩 끼어 있다가 부채 거품이 집값이 꺼지니까 그 부채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미국은 깔끔합니다. 언더워터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하락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쇠만 던져주고 오면 돼요. 집 주고 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한참 떨어져도 열쇠만 던져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집값 계산을 잘못한 은행이에요. 담보를 갖고 빌려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 끝까지 받으러 다니죠. 강조해도 시원찮기 때문에 또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국이 아시아 6개국 중에서 집값 부담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베이징, 방콕 등 이웃 도시들에 비해 집값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자, 주택 매매 가격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주택 수익 비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 임대료 가치가 집값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큰 집값은 거품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이 분기별로 주택 수익 비율 점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석 달을 한 개 분기로 잡아서 48분기 중에 비교한 44분기에서 증가세가 기록되어서 홍콩이나 타이페이보다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은 보통 한 15평짜리 이 주택을 가지고 월 평균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측정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은 이 전체 1부터 100까지의 이런 국민들 소득계층 중에서 어떤 애냐? 한 80%에 해당되는 사람이 밑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 상류 20%를 빼고 80%는 이 월 평균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에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 수준이라는 거죠. 소득 수준이요. 뭘 사기 위해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위해서. 그래서 40% 이상을 내게 되면 이 집은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빼놓고는 나머지 도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도 집값이 높아서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서울 시민의 80%가 15평짜리 집을 이렇게 사서 한마디로 원리금을 낼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투자는 줄고 가계 적금도 깨어서 살아가는데 정부만 경기 회복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앞으로 방향을 갖다가 이 투자 방향을 예측하는 선행 동행 지수가 1년 넘게 동반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아까 말한 대로 세계에서 세 번째고 추석에 해외 카드 사용이 13%가 줄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소확행이라 해가지고 없는 사람도 추석이고 명절이면 다 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부만 이걸 낙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에 지금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부분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느냐를 이렇게 면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 해지 금액이 예금이고 적금에서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정기 적금은 14조 62억을 깼고 정기 예금은 38조 2,410억을 깼어요. 그러면 2016부터 17은 어땠냐? 30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예금을 깨는 비율이 8조쯤 늘어나 버렸어요. 정기 적금 해지도 1년 사이에 1조 한 5천억 이상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늘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년 사이에 0.4%가 올랐는데 비교 대상 17개 나라 다 그럴싸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0.4%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다른 가계부채가 많은 호주는 0.2, 캐나다도 0.2, 노르웨이도 0.2, 핀란드는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를 보자면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경제는 추락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합니다. 인구하고 소득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소득이 줄고 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청년이 지금 알바 절벽인데 올 들어 1월 9월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새로 아르바이트를 뽑는다고 올린 채용 공고가 13%나 줄었다는 겁니다. 자,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작년에 100개가 붙었다면 이제는 87개밖에 안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구인이 1년 사이에 122만 건이 급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알바들은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비슷한 수준의 시급을 받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모집 공고를요. 그 다음에 노인이 지금 연금 한파다. 왜 연금 한파냐?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공시지가를 20-30% 올린다니까 전 재산이 3억짜리 집인 사람이 공시가격이 20%를 오르게 되면 4억 한 2천만 원쯤 돼요. 3억 5천만 원짜리가.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의 대상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하게 되면 한 5에서 9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을 한다. 즉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노인의 최소한의 소득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 보고 뭘 하라 합니까? 청년 창업하라 하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한민우 씨를 데려다가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청년 창업이 좀 이따 가보면 다 문을 닫았다. 재래식 시장 등에 정부 돈을 엄청 쓰지만은 그렇게 돼가고 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억을 쏟아부어서 중소기업부를 시켜가지고 전통시장 내 이 상인 점포들을 이제 비어있는 곳이 많으니까 청년들을 집어넣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정부 지원으로 생긴 점포 499곳 중에서 165곳이 폐업을 했고 19곳이 휴업을 했다는 거예요. 합쳐서 36%가 문을 닫거나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상인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해서 청년 상인 단지가 무색해진 곳이 전체 전통시장 55곳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17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 일부가 하고 있는 곳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곳이 많다. 좀 있으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구로시장 안에 청년 이 창업단지라고 영프라자라고 11개를 미뤄졌는데 8개가 망하고 3개만 영업하고 있어. 이것도 언론에 엄청 보도되었습니다. 정권이 이런 거 밀어주면 그걸 갖다가 각종 이 언론에 방송에 홍보를 했는데도 이 모양인 거예요. 금천구에 있는 이 대명 여울빛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돈까지 떼어줘서 전통시장에 장사라고 해봤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기부는 폐업 안 하고 아직도 하는 사람들도 2차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모양인데요. 이 장사의 세계에서 단지 젊다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 각종 디자인이니 포장만 번지르하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자, 알바도 망하고 창업을 해도 망합니다. 노인들은 지금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소득이 전부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뭘로 유지되겠습니까? 자, 최근에 정부가 집값 잡는다고요. 무슨 1차로 3만 5천 채를 보급한다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집값 내리는 지역이라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릉에 육사 부지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육사를 미군 떠난 의정부나 이런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한 2만 세대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슬쩍 흘렸지요. 그래서 육사부지가 주택 공급 적격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심에 있고 교통 인프라도 좋고 땅도 팽팽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상비도 적게 들 거고 그래서 지난 정권에는 군이 힘이라도 있어서 그런 게 안 됐지만은 이제는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태릉 선수촌도 옮겼으니까 이 자리에 군인들이 쓰는 태릉 골프장도 지금 이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육사도 이전시켜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아파트 짓자. 육사는 계룡대로 가든지 의정부로 보내면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아니고 동두천이 미군 부대 떠난데 육사 내라 하고 이렇게 또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는 육사를 오라 이렇게 하니까 육사를 보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류에 편성해서요. 그러지 않아도 찬밥 육사라고 해서 과거에는 육사가 대통령도 여러 명 내고 또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이제 이 택지 부족하다고 육사 부지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45만 평이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서울에서 그 땅에 골프 치는 거 못 보겠다. 자, 이제 너네 방 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군인들도 한심하지만은 자, 부동산 폭등에서 기껏 차관한 게 힘도 없는 군인들 학교하고 골프장 뺏어서 아파트 짓겠다. 참 웃깁니다. 본질적으로요. 이 정권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가계부채가 위기고 이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구 소득은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폭등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말은 뭐예요? 집값 대붕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언제 오냐라는 것인데 그 시한도 그리 멀지 않은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보고 부동산 자꾸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수상해요. 왜 내가 부동산 언급하면 뭐 문제 생깁니까? 제 체면을 고려해가지고 틀리면 나중에 망신당할 거니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망신당해도 좋으니까 제 소신껏 이 정권은 지금 부동산을 육사 옮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심각한 한국의 경제 붕괴를 지금 적당히 육사 옮기고 이래서 때우려고 하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를 제가 하는 겁니다.